이번 순서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합니다. 과목별 세무조정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하는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나 평가가 적정한지 또 적합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했는지 등을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감 통해서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정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검토고 두 번째는 평가 조정 계산입니다. 평가 방법의 검토는 신고일자와 그다음에 세법상 신고 방법, 그다음에 회사가 평가한 4번의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적부 여부 5번에서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건데 신고 일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 일자 넣으시면 되는데 신고일 뭐 신고일이 없으면 당연히 안 넣으면 되죠. 그죠? 무신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는데 만약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뭐 제품이 상품이다 그러면 2010년 3월 31일 이렇게 신고일자를 넣고 무신고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일자를 안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 이 두 개가 즉 3번은 세법상 신고 방법입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신고 방법 세법상 신고한 신고 방법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실제 평가한 장부상 계산한 방법 이렇게 놓고 비교합니다. 신고일자가 있고 3, 4번이 일치하면 5번은 적합 일여에서 적부에서 여 하시면 되고 신고일자가 없거나 3, 4번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합 여부에서 X 원재료처럼 신고일 있고 세법상 방법과 그다음에 회사가 계산한 게 똑같다 그러면 이것처럼 여 그래서 신고일자가 있고 3, 4번이 일치하면 여 틀리면 X 신고일이 없어도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볼까요? 제품에 대해서 평가가 적정한지 볼까요? 제품은 신고 적정하게 했고 그다음에 회사가 지금 세법에 의한 즉 신고된 방법대로 했어요. 위에 보면 후입선출법을 신고했다가 후입선출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회사 계상액 후입선출이고 그다음에 세법에 의한 신고 방법 후입선출법 똑같으니까 뭐 조정이 당연히 없죠. 조정이 없습니다. 근데 반제품 또는 제공품처럼 신고를 아예 안 했다. 안 하고 회사가 총평균법으로 했다 그러면 적부에서 X 하시고 이런 경우 무신고일 때는 세법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총평균에 의해서 했더라도 즉 8530-000에서 총평균법 금액을 넣었더라도 세법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을 세법상 금액으로 하니까 그 금액만큼 작게 해당된 거죠. 봐요. 39만원만큼 평가감이 발생했습니다. 세법은 8920-000 이렇게 하락했는데 회사는 8530-000 계상했죠. 그래서 39만원만큼 자산을 증가시켜 줍니다. 자산을 증가시켜 주는 방법 아시죠? 그죠? 저번에 첫 시간에 했는데 자산이 증가한다 그러면 입금산입입니다. 입금산입 부채가 증가한다 송금산입 자산이 증가한다 입금산입 이렇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어요. 우리 BS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같이 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부상 금액 그 금액을 세법상 금액으로 맞추는 거니까 39만원만큼 입금산입 즉 재고자산 평가감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산이니까 자산부채에 영향 미치는 건 유보 발생 이렇게 했죠. 그죠? 유보 발생. 근데 딱 보시니까 밑에 이제 저장품 같은 경우 뭐 원재료는 그냥 지나가시고 저장품 같은 경우는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세법상으로 해놓고 회사는 후입선출을 했네. 이런 경우 임의 변경이다 그러고 임의 변경일 때는 둘 중 큰 거를 세법상 금액으로 합니다. 세법상 세법상 총평균 신고한 방법과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중 큰 거 즉 970만원을 세법상 금액으로 하는데 회사는 92만 7천원 밖에 기재 안 했네. 그래서 97만원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4만 3천원만큼 입금산입 재고자산 평가감 그리고 유보 발생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조정이 끝나겠다. 이렇게 이제 조정 방법 간단하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와 평가 조정 계산에서 각 자산별로 이제 조정해 주시는 게 좋죠. 그죠? 그래야 이제 차후에 유보 감소를 이제 하는 거니까 각각 39만원 입금산입, 43,000원 입금산입 해서 각각 조정을 해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봤기 때문에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겠습니다.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는데,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하나 바뀐 게 있죠, 가지금 인정이자 바뀐 게 있습니다. 가지금 인정이자 뭘 볼 거냐면, 가지금 인정이자 시가기준 개선해서 바뀐 사항이 있는데, 바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둘 중 큰 거를 이자율로 썼어요. 당좌대출 이자율과 대여 시점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중 유리한 방법을 썼었는데, 단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선택했는데 차입금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때는 뭐 0%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쓸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당좌대출 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중 선택된 것을 계속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썼어야 돼요. 근데 바뀐 기준 봅니다. 바뀐 기준, 원칙 가중평균 이자율을 이렇게 원칙 삼아 놓고, 물론 예조항 똑같고, 아니 그 밑에 사항 똑같고, 이제 외조항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적으로 허용했는데, 근데 좌측에서는 한번 선택하면 계속적으로 적용했어야죠. 했어야 되는데, 우측에서는 일단 한번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 적용 해보라는 거지.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는 거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여 시점 현재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개선시켜줬다. 좀 편리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놨다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사항 받고, 이제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첫 번째 거, 가지금과 가수금 불러오기 또는 불러오기가 장부가 기장돼 있지 않으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불러올 때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선택하시는 건데, 회계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여기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세팅된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대표이사 뭐 김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택동이다 틀리면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뭐 임원 등을 50명까지 관리 가능하니까 50명까지 불러오기 가능하니까 조교를 99번까지 이용해서 임원이 많은 업체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불러와서 표시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직책성명 불러오기 등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시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는데, 직책이랑 대표이사 명칭, 성명 등을 불러다 왔는데, 이제 우측이 이제 에, 중요합니다. 대여금을 불러올 때는 꼭 빼고 불러와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가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자금 대여, 우리 사주 취득자금 대여라든지, 우리가 출장 갈 때 주는 뭐 여비 교통비 이런 성격을 가지금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가지금을 여기에 이제 불러와 버리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빼고 불러와라.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가지금은 현재 가지금 성격으로 좀 계정가액 및 저기등록이 되어 있지만, 가지금 성격이 아닌 것도 이제 불러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계정가액 및 저기등록에서 반드시 가지금 성격으로 바꿔주고 알아. 보면 가지금이 뭐예요? 가지금 보시면 134번인데 성격이 보면 가지금 이렇게 돼 있죠. 가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가지금 성격이 돼 있어야 불러오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러오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을 가지고 가지금 성격으로 했다 그러면, 이 일반으로 돼 있는 거를 여기서 가지금 이걸로 바꿔주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성격을 가지금으로 바꾼 다음에 불러오시면 다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는 거요.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가수금도 이제 불러야 돼요. 가수금도 불러오고 가지금도 불러오고. 그리고 불러오는데 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수 없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당연도 범위 낸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365일 초과할 때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 다시 불러오기 하시던지.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제 가중평균 차이비자율을 계산해야 되니까 차입금을 불러옵니다. 차입금 계정 과목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런 계정 과목을 써서 불러올 거다. 이런 계정 과목이 차입금이니까 불러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계정 과목 썼더라도 차입금 전격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과목을 넣어주시면 이것도 이제 불러오기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제 이자율 뭐 같은 경우 일괄 적용할 때는 일괄 적용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을 뭐 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불러오기 할 때 여기 거래처가 여러 개 있는데 불러오기 할 때는 반드시 이게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인지 확인한 다음에 특수관계자 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불러와야지 전체 다 불러와 버리면 안 된다. 특수관계자하고 짜고 뭐 낮은 이자율 적용해버리면 가중평균 차이자율이 당좌 대출 이자율보다 훨씬 작아져 버리는 그런 이제 불합리함이 발생하니까 세법은 반드시 특수관계자 이해사항만 특수관계자 이해의 차입금만 불러오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특수관계자 이해금만 불러야지 특수관계자 것까지 불러와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변동금리부로 차입을 했을 때 이게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만약에 5%로 차입했는데 중간에 이자율이 7%로 뛰었어요. 그러면 이 7%를 적용시키겠다는 게 변동금리부 차입금입니다. 이랬을 때는 5% 차입금을 상환하고 7%의 차입금으로 다시 차입한 걸로 봐서 이렇게 두 번 입력해 주시라는 거. 이자율이 변동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 만약에 5월 1일이다 그러면 5월 1일 상한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5월 1일에 차입이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이 변동금리부로 변동이 됐다 그러면 꼭 그렇게 반영시켜 주시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특정 차입금과 그다음에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 거래 이거 제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동금리부 차입금일 때 기존 차입금은 상환되고 그다음에 바뀐 이자율의 차입금이 새롭게 이제 차입이 되는 걸로 보시라는 거. 그다음에 이자율을 이제 적어주시고 이자율 불러올 때 전체 거래처 또는 현재 거래처 각각 선택해서 이제 다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 자동으로 불러오고 이자율은 직접 넣으셔야 돼요. 또는 똑같으면 일괄 적용해서 한 번에 쫙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금 인정이자 을지에 가서 아까 계산한 그 가중평균 차이비자를 이제 가지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할 때는 대여 시점 현재 가중평균 차이비자를 적용해야 됩니다. 6월 2일 날 가지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6월 2일 현재 차입금 분의 이자 해서 가중평균 차이비자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 그래서 가중평균 차이비자는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이자를 가중평균 차이비자를 적용한다는 거. 물론 이제 가중평균 차이비자율이 아니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했다 그러면 8.5%가 적용되겠는데 여기서는 가중평균 차이비자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그거를 이제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여 시점 현재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계산된 걸 이제 확인했으면 여기서 이제 갑지 가서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사전 작업으로 또 해놓을 게 있어요. 사전에 우리가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을 먼저 해봐서 인정이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금액을 5%까지는 3억 내에서 5%까지는 인정하니까 5% 작아도 인정하니까 약간 5%보다 작게 해서 장부상으로 이자 수익 잡고 그 다음에 약정이 있어야 되니까 약정이 있는 거와 약정이 없는 게 불이익 차이가 크니까 반드시 약정을 합니다. 약정은 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고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걸 이제 비치해 놓으면 약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랬을 때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에
큰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그 차이는 뭐가 됐냐면 세법은 약정이 있을 때, 즉 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했을 때 회사 계상액과 그다음에 인정이자, 즉 세법에 의한 금액 중 차이 나는 금액, 여기서는 915, 218 이 금액을 입금 산입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약정이 없다 그러면 회사 계상액을 전체 입금 불산입하고, 즉 이자 수익 잡은 거 부인하고, 그다음에 세법에 의한 금액 전체 다 입금 산입합니다. 그렇다면 둘 간의 차이 915, 218 똑같은데 즉 둘 간의 차이만 입금 산입하나, 이거를 전체 부인하고 이걸 전체 입금 산입하나, 차이 금액은 915, 218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상여 처분된다 가정하면 상여 처분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배당이다 그러면 뭐 달라지겠지만 상여 처분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당도 뭐 온천징수 해야 되니까 그것도 불이익이 크죠. 상여 처분되는 금액이 약정이 있으면 915, 218만 상여 처분되지만 약정이 없으면 1790, 218 이 금액이 다 이 사람한테 인정상여로 들어가고, 인정상여가 이제 늘어나면 커지면 저기 연말정산 했던 거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당사자는 소득세를 더 내야죠. 소득세 더 많이 계산해서 내고, 회사는 이 금액만큼 온천징수해서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돼요. 신고납부. 인정상의 기속 시기가, 인정상의 상여의 기속 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날 이렇게 규정된 거 앞에서 보셨죠, 그죠? 소득 처분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년대 연말정산, 즉 2011년 이미 연말정산한 거 그거를 다시 해야 돼요. 열받죠? 그래서 연말정산 했던 거 인정상여 해서 다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소득세 더 내고, 그다음에 회사는 그 금액만큼 온천징수해서 납부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을 알아야 절세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십시오. 여기서 5%만큼 차이 나는 건 세법이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인정이자 수입 인정이자를 회계 처리할 때 그만큼 작게 하시면 이자 수익이 줄어드니까 절감할 수 있죠. 법인세 절감. 그거는 뭐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인 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한다 그러면 뭐 간단해지죠. 간단해지는데 이거는 간단하니까 뭐 보지는 않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차입금이 없을 때 차입금이 없으면 이자율이 0%니까 그때는 그 이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좌 대출 이자를 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3번 선택하시고, 그리고 특정 대여금만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계산할 수 있어요. 뭐 5년 뭐 기간 있는 거 뭐 등등 해서, 그 경우는 그 대여금만 당좌 대출 이자율 뭐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4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금 인정이자 이렇게 쭉 계산해 봤는데, 이렇게 가지금 인정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가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합니다.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하는데 먼저 여기 가지금 가수금이 계산이 돼야 그 후속 메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러죠. 이제 업무무관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거기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회사가 차입을 해서 영업자원 등에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투자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거기에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공제해줘 버리면 법인세를 줄이게 되는 거니까, 즉 업무무관 자산을 구입하는데 드는 이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꼴이 되니까 이거를 부인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메뉴입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 업무무관, 동산, 그다음에 가지금, 가수금, 그밖에 동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있어요. 여기 그밖에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은 유예 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 자산을
이제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투자 부동산을 이제 취득했을 때 부인하는 거고 규제하는 거고. 여기서 업무간 부동산 중요합니다. 유예기간이라 했는데 인허가 등을 고려해서 세법은 인허가 등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이라는 걸 뒀어요. 그 기간 내 사용만 하면 영업에 사용하는 걸로 봐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을 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유예기간 내인지 이후인지 잘 보셔야 돼요. 3년, 5년 이렇게 규정된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인허가가 뭐 빨리 안 나오죠. 그러니까 빨리 안 나오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유예기간이라는 걸 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수도 365일 초과하면 안 되겠다는 거. 다음에 여기서 불러오기해서 표준 재무제표에서 자산부채 총액을 불러와서 표시합니다. 표시하고 이걸 해서 이제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에 이제 접수 계산을 하는 거고. 다음에 업무간 동산 이거는 이제 선박이라든지 뭐 기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치품으로 이제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부인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지금 가수금인데 가지금 가수금 이 부분 아까 인정이자 계산할 때 썼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불러다가 지급이자 송금물산입까지도 한다는 거.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가수금이 더 클 때는 어떻게 했나요? 만약에 가지금이 크다 그러면 인정이자를 계산했는데 가수금이 더 크대요. 가수금이 더 크대요. 이럴 경우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가수금은 차입한 거랑 똑같은데 차입금 이자 비용 나가는 거고 또 여기서 인정이자 계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가수금이 더 클 때는 계산 않는다는 거. 그걸 제가 설명 빼드렸어요.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으로 가는데 갑지로 가서 먼저 선 부인해야 될 거를 부인하고 조정합니다. 1번 밑에 거 먼저 보시는데 밑에 거 이자율 지급이자 적으면 적수 자동 계산되고 거기에 우측에 보면 네 가지 이자가 있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 불분명 건설자금이자 국조법 14조에 따른 이자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국조법이죠. 이걸 이제 적용해서 이제 미리 선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을 해야 이 중으로 부인되지 않아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있는데 이거 반드시 뭐 아무 조건 없이 부인합니다. 왜? 이거 실명법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든 다 부인하는데 이렇게 한번 부인했는데 또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에서 합산돼서 또 부인돼 버리면 이중으로 부인되는 꼴이 되니까 먼저 부인하고 이중으로 부인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여기서 빼주면 당연히 그 나머지만 그 금액이 위로 올라가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자, 채권자 불분명, 건설자금이자, 국조법에 의한 이자 이런 것들은 먼저 부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가지금 불러오고 부동산 불러와서 불산입액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송금물산입 처리한다는 거.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은 이거는 이제 무조건 기타사유치를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 기타사유치 이렇게 말합니다. 송금물산입,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해서 기타사유치 소득성까지 하시면 돼요. 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 불분명은 부인할 때 전액 부인한다 그랬는데 온천 징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나눠서 금액을 정리합니다. 온천 징수 세액에 해당되는 거는 지급이자 송금물산입하고 기타 사유치를 처분합니다. 한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중으로 또 사고관리 필요 없는 기타 사유치를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 세금 이외의 부분은 송금물산입하고 그다음에 상여 처분합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 거니까 주의해야 돼요. 이 300만 원에 혹시 온천 징수 부분이 있으면 온천 징수 부분을 기타 사유출 나머지 금액은 상여 처분한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꼭 주의하세요. 세금으로 떼갔는데 또 상여 처분해버리면 그건 또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체크해 주시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이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이제 바뀐 사항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특정 차입금만 자본화 했었는데 바뀐 규정은 일반 차입금 이자도 즉 건설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라도 그거를 건설에 사용했다 그러면 자본화 가능하도록 선택적인 개정사항이 있었어요. 선택사항이에요. 그거를 자본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 비용 처리할 수도 있게 바뀌었어요. 특정 차입금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차입금은 건설을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특정 차입금 이렇게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뭐 건물 지으려고 차입했으면 건물 이렇게 자본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밑에 이제 일반 차입금이 있다 그러면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즉 이자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머리에 딱 성강석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당기순이익이 많다 그러면 당장 이자 비용 처리해서 떨어 먹어야 법인세를 적게 내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당기순이익이 너무 없어 모양새도 안 나, 뽀닥이도 안 나. 그러니까 이럴 때 이자 비용을 건물했다가 당기순이익도 줄이고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날 때 감가상각 통해서 비용하면 이익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선택 조항이 밑에 또 있는데 선택 조항으로 된 거예요. 일반 차입금 이자를 자본화 할 수도 있고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 물론 특정 차입금은 무조건 자본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정하게끔 해놨으니까 이거 뭐 서식 잘 읽어보고 가시면 그대로 이제 적용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외화자산 등 평가차 손익 조정명세서입니다. 외화자산 평가입니다. 외화자산 가지고 있는 거 평가를 이제 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만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했었어요. 그러나 바뀐 규정은 2011년도부터 그것도 선택적으로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는데 옛날에는 모두 다였어요. 그러나 지금 바뀐 규정은 합회성 외화자산 부채만 평가를 한다. 은행 강제고 은행이 아닌 업체는 선택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 합회성이라 그랬는데 합회성 이런 자산은 자기 충족적 기능이 없어요. 현금, 매상매출금, 차입금 등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봐야 언제까지 그 금액입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물가 영향 받는 거 없어요. 그러나 비합회성인 건물 등은 건물값이 오르면 즉 시가가 오른 만큼 높은 값을 쳐서 팔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 기능이 있는 것들은 평가하지 말고 자기 충족적 기능이 없는 합회성 즉 현금, 외상매출금, 차입금 등 이런 것들만 평가 대상으로 해라 하고 이제 바뀌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선택적으로 딱 계산해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해? 그럼 평가해요. 근데 불리해? 그러면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화자산 부채 또는 뭐 통화선도 수합 이런 것들도 평가하는데 외화자산 부채만 볼게요. 이렇게 이제 외화 종류, 외화 금액 넣고 환율 넣으면 자동 계산되고 회사가 평가한 거 회사가 넣은 거 이렇게 자동 계산되고 그다음에 세법이 의한 거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적용해야 된다 해서 넣은 거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평가손익인데 세법은 1억 11억 이렇게 하라 했는데 회사는 10억만 했네. 그러니까 10억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했어요. 잘못. 장부는 1,000만원 이렇게 이제 계상을 해놨는데 기말 현재 계상을 해보니까 상환한다고 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11억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익이 10억이 발생했네. 이랬을 때 평가 이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충분해? 그럼 평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고 손실이 많이 났네. 그러면 평가 이익을 어느 정도 계상해서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맞춰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평가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갑지 갑니다. 갑지 가서 이제 환율 조정 차대가 잔액이 남아있으면 조정하는데 거의 없죠. 그때 5년 딱 경과기간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상계됐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아까 조정했던 거 회사 계상액과
세법상에 의한 거 차이를 또 조정해서 이제 입금 산입 해주면 조정이 끝나는 거예요. 입금 산입, 유보 발생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외화자산 평가 손익이 장부에 소득 매출 합계표에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화자산 평가를 받고 외화자산 평가는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선택사항이고 유리할 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 이제 기부금으로 갑니다. 기부금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야, 기부금 보시는데 기부금은 뭐가 바뀌었느냐? 기부금은 조세 특례 제한법으로 규정된 특례 기부금이 이제 너무 이제 법이 불안정하니까 상시법인 법인세법으로 올라왔다. 일몰 기한이 있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을 해놓으니까 너무 기부들 안 해. 그러니까 이거를 상시법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으로 올렸는데 공공성을 다 따져서 공공성이 강하다. 그러면 법인 같은 율인 소득금액의 50% 적용되는 법정 기부금으로 율이 공공성이 좀 낮은 거다 그러면 지정으로 내려보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공공성이 약한 거는 지정, 그 외에는 법정으로 이제 올렸어요. 근데 그게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7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발생한 거는 특례로 여전히 해주셔야 되고 같은 기부금이라도 7월 1일 이후라 그러면 그때는 법정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네. 봐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출한 게 지금 법정으로 바뀌었는데 6월 말까지는 특례로 하래요. 근데 6월 이후 즉 7월 1일부터는 그거를 법정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출한 거, 그다음에 뭐 우리 대한적십자 사업이 회비,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법정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지정으로 내려갔죠. 공공성이 좀 약하죠. 이렇게 해서 넣고 2월 결손금 넣으시면 2월 결손까지 넣으시면 자동으로 한도 계산되고 한도 계산된 걸 여기서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기 이전에 부인된 거 있으면 2월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이라는 게 있으니까 반드시 적어서 2월 송금 산입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바뀐 것도 말씀드리면 법정은 3년, 지정은 5년 동안 뒤져서 한도 초과액을 당연도 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이렇게 송금 산입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반드시 적어서 2월 송금 산입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진행하도록 합니다.